안녕하세요. 풍문레이더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자본시장의 맥을 짚어보고 재계산업과 디지털 자산의 주요 이슈들까지 조명해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공동진행의 이승익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이죠. 재계산업의 한훈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HDC, 현대산업개발. 예. 일반 우리 국민들은 그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로 더 맞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최근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아서 단일 사건 중에서 최근에 사망자가 6명이 발생했던 광주 화정 잠깐 이렇게 사고. 짚어보면 예. 지난해 6월에 그 철거 현장 네. 붕괴 사고로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 9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 1월달에 네. 거의 7개월 이후에 1월 1월달이죠. 그 강주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에서도 붕괴 사고가 있어서 공사 현장 인력 6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연이어서 계속 사건이 이제 이어났던 거네요. 그렇죠. 거의 반년 사이에 거의 사망자가 정확하게 15명 그리고 부상자 수십 명이 지금 발생했었습니다. 네, HD 이제 현산이 만약에 좀 중소형 건설사였다면 좀 상폐까지 갈 수 있는 좀 위기 상황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울 최근 건설교통부가 서울시 쪽에 등록 말소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한지 서울시는 지금 결정을 지금 잠시 유보 중입니다. 아직 판결이 결정이 나오려면 조금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사실 이 아이파크 하면은 예. 굉장히 이제 초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예, 오랫동안 맞습니다. 좀 자리매김을 해왔잖아요. 예. 유명한 아파트 브랜드들도 예. 이제 많이 있지만, 예. 근데 이 연이은 사고 소식이 연달아서 있다 보니까 예. 주택 시장에서는 탈 아이파크 이런 지금 이야기 조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에 대해서 HD 현사는 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예.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서울 강남구 몇몇 재건축 단지에서 사실 기존에는 아이파크 브랜드가 굉장히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서울 삼성동에 있는 그 아이파크 브랜드, 지금 50층짜리 건물인데 굉장히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특히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가 서로 아이파크 브랜드를 달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거꾸로 됐습니다. 예전에는 헬기가 삼성동 아이파크에 충돌한 사건이 있지 그렇죠. 않았나요? 2014년이죠. 그때 헬기가 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파크 아파트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튼튼한 이미지로 그렇죠. 더 부각이 됐었던 그렇죠. 기억이 그런 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이파크는 다르구나 하는 네. 그런 이미지를 좀 부각시켰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정몽규 회장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하려고 하면서 모빌리티 그룹을 이제 가겠다라는 큰 청사진을 그렸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나서 그 뒤로 줄줄이 계속 대형 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되네요. 예, 조금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사실 지금 현대차 아시죠? 네. 현대차를 사실 이 기틀을 만든 사람은 정몽규 회장 아버지 정세영 회장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1999년 그러니까 왕자의 난 1년쯤 전에 현대 창업주 정규영 회장이 동생을 불러서 그때 현대 그룹에 있던 거는 주력은 자동차니까 자동차는 장자 정몽구한테 줘야 되지 않겠니 하고 이렇게 정세영 회장한테 물었답니다. 그래서 네 개안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현대차를 지금 정몽구 회장 쪽으로 넘기고 그 대신 받은 게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에 현대차 회장을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쪽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한 염원도 있었고 애착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9년인가요? 아시아나 인수진에 뛰어들면서 모빌리티 그룹으로 도약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본업인 건설업은 좀 뒷전에 두고 나머지 면세점이라든지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뛰어들면서 좀 그룹 전반의 어떤 좀 에너지를 소진했다는 그런 어떤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좀 신사업 진출은 계속 이제 잇따라서 했는데 정작
이제 주력 사업에는 좀 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거기 자동차하고 건설 같은 업종이 전혀 다릅니다. 가령 원가를 계산할 때도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 뭐 미터당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자동차 같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볼트 하나하나가 들어가니까 부품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 원가 방식도 다르고 마인드 자체가 많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정세영 회장이 현대산업개발을 가지고 나올 때 기존에 현대차에 있던 인력들을 임원들을 많이 데리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같은 경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옛날 그 자동차의 어떤 문화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본업을 조금 뒷전이 하고 그 본업은 건설업이죠. 다른 쪽에 자꾸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 뭐 비판. 사실 이번 두 건 사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같은 경우 사실 거기 콘크리트 쪽이 부실 시공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벌어진 그 학동 철거 현장 붕괴 같은 경우에는 시방서를 좀 이렇게 잘못 뭐 이렇게 좀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지금 이제 서울시가 지금 HD 현산에 대해서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8개월 영업 정지를 내린 상태죠. 이에 대해서 또 현산은 좀 반발한 상황이고요. 이 반발해서 서울시가 사실 이게 변경 요청을 영업 정지를 8개월 영업 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달라고 현대산업개발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을 봐줬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고 서울시하고도 이렇게 접촉을 해보니까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법률상 행정법 논리상 일종의 그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란 건 업체 측에서 요소송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량행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재량행위 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서울시라든지 시민단체 쪽에서는 그 어느 정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인명사고가 났었는데 조금 뭐 8개월 영업정지, 물론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주장하기로는 영업정지를 당하면 8개월 동안 뭐 3조 원 가량의 어떤 그런 손실이 난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재계라든지 시민단체 쪽에서는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법 감정을 고려해야지. 근데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굳이 좀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달랑 그 과징금 4억을 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고는 건설 현장 강주에서 발생이 되고 또 다른 지역인데 왜 서울시에서 징계를 내리죠? 지금 거기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본사를 기준으로 징계를 내린 거. 관할 관청이 서울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서울시 입장은 대체적으로 뭐 규정대로 했다 뭐 이런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은 처음에 그 학동 사건 철거 현장에 있던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8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건 따로 이렇게 과징금으로 변경 신청을 못 합니다. 건설산업교육본상. 그런데 두 번째 8개월 영업정지는 소위 말해 하청업체 관리 의무 위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남은 게 화정동 올 1월 달 아이파크 현장에서 붕괴 사고 같은 경우가 지금 건설교통부 쪽에서 서울시에 등록 말소 내지 1개월간의 어떤 영업정지를 1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영업정지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지금 뭐 나름대로 좀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번에 그 8개월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과징금 변경 신청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도 나머지 좀 봐줄 수 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걸 굳이 안 받아들이고 그 과징금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측 입장을 들어보니까 꼭 뭐 강력한 그 강력하다는 게 등록 말소가 될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말소까지도 서울시 카드를 뽑을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등록 말소라는 게 지난 94년인가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그때 동아건설이 등록 말소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 거의 뭐 한 20몇 년 만에 그 처음입니다. 동아건설이 그 당시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거의 IMF 갔을 때 제일 먼저 그 부도가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데 있어 등록 말소는 거의 사망 선고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 강한 징계 카드를 뽑을 수 있다. 네. 그럼 전략적으로 HDC 입장에서는 영업 정지를 받아들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향후에
차라리 만약 뭐 1년짜리 뭐 영업 정지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네. 서울시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가 1년 영업 정지 네. 내지 등록 말소입니다. 네. 근데 서울시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번에 8개월 영업 정지를 받아들이지 굳이 그걸로 과징금으로 변경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가지고 일종의 뭐 약간 뭐 괘씸하다는 식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그러다 뭐 등록 말소까지 하겠어요. 근데 뭐 건설사 소송을 다 내는. 근데 또 국민의 어떤 그런 네. 법감정이라든지 네. 그런 걸 또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지금 이 영업 정지가 과징금으로 지금 바뀐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또 이에 따라서 하락세를 거듭하던 주가가 또 상승세를 또 탔어요. 며칠 전인가 불확실성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뭐 영업 정지를 8개월 영업 정지를 과징금 4억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위에 올 이번 주 초인가요? 월하 어제 같은 경우 오늘 또 폭락장이었으니까 조금 주가가 HDC 현산 주가가 하락세에서 조금 상승세로 좀 반전을 했습니다. 네.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좀 주가에도 그게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주가를 보면 작년 한 5년 전 주가만 하더라도 5만 원대인데 지금 뭐 만 원대 밑을 기고 있는. 지금 거의 15,000원대죠. 예. 지금 뭐 사실 뭐 그 화정동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도 29,000원, 3만 원대에서 15,000원이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뭐 7,200원. 아니요. 그건 예. HDC고 예. HDC 현산을 얘기합니다. 현산. 예, 예. 예. 그렇다면 이런 주가도 많이 지금 폭락을 한 상태에서 좀 내부 직원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도 지금 뭐 사실 사실 원래 제가 이 부분을 좀 취재를 하려고 네. HDC 현산 본사 쪽에 뭐 홍보팀 쪽에 이렇게 전화 연락을 몇 번 했었는데 아예 전화를 안 받습니다. 네. 안 받고 서울시에서도 전화 연락을 해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 대신 제가 저기 건설 현장 뭐 개포동이라든지 보면 좀 HDC 현산이 맡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몇 번 취재를 했었었는데 지금 뭐 인력들 이탈 움직임이 굉장히 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다른 쪽으로 가겠다. 지금 뭐 한 10대 건설사 가운데 있어서 HDC 현산 이렇게 보면 급여가 가장 낮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평균 연봉이 한 7,200. 아 건설사들 예, 평균 10대 내에서. 건설사들 기준에 제일 해서 낮은. 보통 다른 네. 건설사들 경쟁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1억이 넘습니다. 평균 연봉이. 근데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좀 이탈 움직임도 있고 사실 또 다른 건설사들 뭐 지혜서 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현장 인력들을 보면 이렇게 정규직이 보통 80%가 되고 나머지 비정규직이 한 20%가 되는데 현대산업개발은 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이 20%, 비정규직이 8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렇게 좀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비판,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만들어졌는데 네, 예. 뭐 여기 해당되는 사건들은 없나요? 그러면 아직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나요? 예, 아니 소급 적용은 안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27일부터 네.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둘 다 이 사건이 그 전에 터진 거죠.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받게 되면 정몽규 회장이 구속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6명이 죽었기 때문에 네. 워낙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서 뭐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형사 책임은 현장 소장만 지금 구속된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게 뭐 전적으로 저도 우리 90도로 인사해서 국민께 사과하는 장면들을 봤는데 네. 말은 뭐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어떤 책임을 졌는지 끝이 좀 용두사미로 흐지부지해요. 지금 뭐 사실 책임진다고 했는 게 네. HDC 현산 회장직에서 물러난 겁니다. 아직 HDC 그룹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또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들어서다 보니까 새 정부 쪽에서 나름대로 뭐 친기업적인 어떤 그런 뭐라 합니까? 그런 트렌드를 좀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등록 말소 이런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HDC 현산 쪽에서 뭐 적극적인 뭐 로비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해야 됩니까? 네. 그런 활동을 좀 벌일 것으로 나름대로 예견됩니다. 네. 항상 이런 사건 사고가 있으면 회장직을 물러나겠다는 그 원호들이 많은데 예. 항상 보면 회장직에서만 물러나지 경영권 자체를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실질적인 그 수렴 첨정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경영을 뒤에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맞습니다. 사고 뒤에는. 네. 보여주기식일 수도 네. 있고. 예, 좀 더 부연하자면 아까도 뭐 제가 지적했지만 아직도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에 자동차 그룹 회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회한이 많습니다. 네.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계속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발판도 마련해 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뭐 자동차 사업이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뭐 동경이 있는 건 좋은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죽어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거용 네. 주택인데 네. 불안해서 살겠어요. 네. 또뭐또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그 아시아나 인수전에서 그뭐 이렇게 손 들고 나오면서 좀 계약금이 2,500 정도 몰려 있습니다. 아직 그 환급을 못 받았네. 아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어떤 법조계에서는 지금 뭐 어차피 계약금이지 않습니까? 네. HDC 현산 쪽에서는 뭐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좀 받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냥 아예 매몰 비용으로 날릴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기속이 규책 사유가 현대산업개발에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계약을 먼저 현대산업에서 네. 이렇게 좀 뭡니까 했으니까 계약 파기를 했었으니까 사실 그 당시가 뭐 코로나 네. 터지고 네. 그리고 HDC 현산에서 주장하기로는 사실 뭐 좀 이렇게 좀 숨겨진 부채가 많았다. 그래서 명목상은 잠재 부채, 숨겨진 부채 때문에 이렇게 뭐 계약을 뭐 파기하게 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가장 큰 건 코로나 19 때문입니다. 그때는 한참 코로나 중간이어서 네. 이 중간보다는 사실 그 계약을 그 2019년 말에 하고 네. 코로나가 2020년 네. 20년 초에 초반.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뭐 사실 코로나 환자 한 명만 나와도 뭐 이렇게 보건당국에서 추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행 뭐 완전 여행이 뭐 셧다운된 거죠. 한국 노선 패스트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계약을 이행하고 인수를 했으면 지금 또 상당히 좀 좋은 호시절을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래저래 좀 HDC가 정몽규 회장이 뭐 일이 잘 안 풀리네요. 조금 뭐 판단 경영상의 어떤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정몽규 회장이 좀 엄청 마당발입니다. 네. 지금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좀 맡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좀 일을 많이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많이 벌리는데 지금 뭐 뒤정리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예. 예, 지금까지 스투데이의 예. 한우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자본시장의 한경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들어서 이제 3월달 상장 기업들의 정말 공포에 떠는 3월이 지나갔죠. 그 회계 감사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상장 기업들이 의견 거절로 지금 거래 정지로 꽁꽁 묶여져 있는데 또 이런 와중에 디아크라는 구 사명이 오큐피죠. 예. 디아크라는 회사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소송인데 예. 어떤 내용들이죠 이게? 예, 디아크가 이제 그 지난 2020년부터 이제 계약을 체결했던 외부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피해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금액은 무려 이제 454억 원에 해당하고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피해를 많이 봤다. 그리고 감사로 인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무형자산 가치평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단히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는 디아크 법률 대리인 측이 청구의 좀 원인으로 핵심적으로 제시했던 게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무엇인지
예,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회계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시절의 그 분식회계를 생각하시면 그 회계법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들에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정 의견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외부감사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점차 이제 규제가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회계법인들이 비적정을 줄 것을 적정 의견을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가 강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욱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그래서 금융당국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맞추고 감시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계법인들이 잘못하는 그런 감사 의견에 대해서는 마땅한 구제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장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그런 감사 의견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고 이것들이 이제 결정적인 청구 원인이라고 이제 이런 그 디아크 측의 법률 대리인은 이제 밝혔습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상당히 큰 이 회계업계, 회계시장의 큰 분기점이 됐었죠. 예. 그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인해서 그 당시에 회계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들도 형사처벌을 받고 상당히 큰 또 개인 주주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과도하게 좀 분식회계들이 좀 기업들이 좀 있었죠, 많이 종종. 예. 근데 그 이후에 이 신외관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이쪽으로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너무 깐깐해진 회계법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그 회계 비용으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그 다산회계법인이 디아크의 감사를 맡았던 이런 과정 한번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예. 2020년 2월 14일부터 이제 외부 감사인으로 다산회계법인과 이제 3년간의 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디아크의 감사를 맡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2020년 4월 달에 그 오레고 보맙이라는 난소암 치료제에 대해서 FDA 임상 3상을 준비 중인 그런 난소암 치료 물질에 대해서 캐나다 바이오 기업 온코캐스트로부터 이제 이 디아크라는 기업이 들여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자산 양수도 금액 중에서 이제 전환사채가 한 이제 1,000억 원 정도가 쓰였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디아크가 가지고 있었던 캐나다 온코캐스트 기업의 그 580억 원 정도의 주식도 이제 상계하는 식으로 이제 무형자산을 양수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고요. 나머지 한 2천억 원 정도를 유상증자로 이제 마련하겠다. 그런 자산 양수도 금액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회사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사를 어떻게 보면 다산회계법인에게 맡기게 됐고 그 과정에서 좀 설득력 없는 그런 의견 거절이 나와서 되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히 좀 내용이 좀 필요한데 정확하게 의견 거절이 나왔던 이유가 뭔가요? 예, 그 무형자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회계 처리의 적정성이 되게 미흡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무형자산 평가에 대해서 적정하고 이거를 회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했는데 다산회계법인 측은 이것들을 다 관광이 부인하고 나서서 회사도 이 무형자산 평가를 받기 위해 이후에 노력들을 많이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다산회계법인 측에서는 태도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적정 의견을 줄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막판에 결과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럼 압축해서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 즉 영업권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특히 바이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술에 대한 정확한 그 회계 수치적인 평가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그 이제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회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마치 적정을 줄 듯하다. 마지막 날 의견 거절을 줬다. 이건 상당히 뭐랄까 좀 신의성실에 좀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큰 소장의 내용이겠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의견 거절 해소를 위해서 회사는 어떤 노력들을 했었죠, 그러면? 네, 회사는 뭐 가율회계법인 등 한미회계법인, 가율회계법인 등 다양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그 신용평가사 더프앤펠프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김앤장 법률사무소 통해서도 무형자산 가치평가가 올바르게 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더프앤펠프스가 발표한 그 무형자산 가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 금액이 무려 4,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회계 처리한 그 다산회계법인에게 이제 제출한 무형자산 가치평가 금액인 3,700억 원을 충분히 웃도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디아크도 법률 대리인을 썼을 테고 예. 이번에 어떻게 디아크에서 소를 제기해 소장을 확보를 하셨나요? 예. 예. 그 소장의 그 법률 대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요? 예, 법률 대리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회계 처리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걸고 넘어지면서 회사의 그 의견 거절을 주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의도도 보였다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어떻게 보면 바이오에 대한 그런 지식들, 이런 전문 지식들이 어떻게 보면 회계법인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전문성에 있어서 되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감사인이 좀 갖춰야 할 그런 역량인데 그런 역량 자체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또 이번 소송에 나서면서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무형자산 가치평가 보고서까지 공개했다고 하죠. 예.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가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은 최소 이제 3억 8천만 달러의 이제 가치가 있다고 이제 오레고 보맙을 비롯한 디아크의 그 무형자산 평가에 대해서 내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4억 달러, 즉 한 4,900억 원 정도의 이제 가치평가를 내놔서 사실 그 디아크가 무형자산 가치평가를 위해서 이제 회계법인 측에 제출한 금액보다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외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재감사에 있어서도 안진회계법인이 이제 포렌식 감사도 진행을 했는데 그 포렌식 감사에 있어서도 전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잠깐 좀 궁금한 내용이 이제 생겼는데 이제 무형자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직까지는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감사 부분이 인식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진 않은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해서. 사실 이런 무형자산이라는 게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를 가치평가를 내리기가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회계법인들이 이를 감사 의견에 적정하게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있어서 충분히 필요한 시간들을 회사 측에 좀 제공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질의사항들을 그 감사 보고서를 내기 6일 전에 갑자기 다량의 질문 사항을 보낸다든지 이런 다산회계법인들의 행위들이 조금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이제 디아크 쪽에서는 입장에서는 이런 다산회계법인의 감사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가요? 예. 사실은 지금 당장은 큰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상황에서 특히 바이오를 이제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 가치를 위해, 미래 기업 가치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암으로 이제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암 환우분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약들을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감사 의견 하나 때문에 40억 원 가까이의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받는 데만 40억이 지출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사 자체로만은 아닌데요. 네. 감사로 인해서 벌어진 무형자산 평가나 어떻게 보면 다른 포렌식 감사라든지 재감사 비용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제 지출된 부분을 총 합치면 40억 원까지 추산할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거 같네. 기본 요금 얼마 출발부터 해서 몇 억씩 계속 총알 택시를 타는 그런 기분이겠네. 사실 기본 요금 여기서는 7,5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기본 요금은 7,500만 원인데. 예.
뭐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네요, 그러면. 네, 그럼 배보다 배꼽이 엄청나게 큰 상황이죠. 이게 일반 제조업 그 바이오 중소기업들이 연간 단기 순이익으로 40억 벌기 위해서 상당히 큰 매출, 많은 임직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정말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40억이라는 돈을 너무 단기간에 쉽게 벌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다산회계법인에 제가 최근 실적도 한번 봤는데요. 뭐 지난해 영업이익이 뚜렷하게 조금 늘어나는 것도 조금 저는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한 영업이익이 한 1억도 안 되거나 아니면은 적자를 기록했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형 회계법인에서 지난해 갑자기 영업이익이 늘고 매출이 늘었다는 것들은 조금 뭐 일을 열심히 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회사 측, 디아크 측에서 고소한 소장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취재 방송을 했는데 다산 측 입장을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다산 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직접 찾아갔는데요. 네. 그쪽 이제 관계자분께서 한 분께서 이제 대응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언론 대응에 있어서도 되게 미흡한 부분이 많은 지금 회사로 좀 느껴졌습니다. 따로 담당하시는 분 자체가 없었고요. 일단은 지금 그 소송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들어본 건 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답변이나 뭐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좀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달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좀 주제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계라는 이슈가 일단 잘 와닿지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이 특히 바이오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실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그야말로 분식회계, 분식이라는 게 결국 화장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회계 장부를 잘 꾸며서 투자자들, 주주들을 속이는 행위인데 지금은 이런 분식회계가 이제 이슈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형자산, 바이오 기술 이런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많은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 감사를 진행하는 회계법인은 난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줄 수 없다. 사실상 뭐 그런 측면의 일종의 주관적인 서로 대립인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다고 해도 회계법인이 조금 무책임하게 이거를 당장 부인하겠다 이런 태도보다는 그렇죠.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 이거에 있어서는 회사의 의견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그 회계 처리의 반영도 좀 시급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회계사들이 모른다고 해서 의견 거절을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개인 주주들, 그다음에 이 난소암 이 임상 실험을 기다리고 치료제를 기다리는 우리 환우분들,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또 2차, 3차 피해가 또 생길 텐데 회계법인이 너무 무책임하게 자신들이 모른다 하여 의견 거절을 준다는 건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번 좀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았던 뭐 사안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 상장기업과 관련된 그 회계 감사 이슈가 계속 지금 많은 이제 논란과 올해 이런 첫 소송이 나왔는데 이런 소송이 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분식 회계에서 발생된 의견 거절이 아닌 서로 이런 주관적인 판단의 차이로 의견 거절을 준다는 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저도 그쪽에 좀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예. 네, 오늘까지 그 스투데이 한우식 기자, 한경석 기자 죄송합니다. 잘 해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 김형석 자문위원과 디지털 자산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그 잘못된 송금을 이 주제인 거죠? 거래소에. 송금이 아니라 이제 거래에 거래.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뭐 주문 오작동이라고 봐야 되나? 뭐죠 이게? 주문 오작동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코빗에서 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좀 이상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 시세가 약 1,150만 원, 네. 1,200만 원 정도 하던 코인이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 코인이 근데 이 코인이 200만 원까지 확 내려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이후로 거래가 잘못된 게 아니냐, 아니면 혹시 누군가가 이 거래에 있어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죠. 네. 이게 그러면 그게 뭐 갑자기 하락한 그 비트코인을 네. 한마디로 싸게 사간 내 비트코인을 도로 내놔라 이런 의미인가요? 이런 맞습니다. 사건인가요? 2020년 2월 달에 발생을 했던 사안을 가지고 해당 그 매매자, 매도를 한 사람이 내 코인을 왜 이렇게 싸게 사갔냐. 네. 내 코인을 싸게 사간 사람은 이걸 반환을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소송을 하게 된 거죠. 타 거래소에서도 이러한 일이 좀 발생한 사례가 있었나요? 한번 자료화면 다시 보실까요? 아까 그 자료화면을 보시면 물론 지금 이 그래프는 코빗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의 그래프예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에 뭐 꼬리라고 하죠.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저게 캔들인가요? 저기 음봉이 크게 발생이 예. 저게 줄이 하나 쭉 가 있네요. 네, 저 줄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래량, 거래에 따른 캔들입니다. 야, 무슨 뭐 누가 줄자로 그냥 뭐 손을 장난친 것 같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네.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빗에서 그 긴급 거래 정지를 공지사항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되고 나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네. 그 전에 뭐 박상기의 난이라고 하죠. 또 뭐 특근법이 발효된다. 코인 거래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를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패닉셀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이때 당시에 코빗에서만 나타났던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거래소들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특히나 그때 시점에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게 뭔지도 사실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 이 코인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거래소 폐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던 와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내 자산을 건져 가자라는 취지로 저렇게 매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 거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매도를 한번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 호가창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호가창이 망가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또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죠. 2천만 원짜리 코인을 만약에 거래를 한다고 해봐요. 호가창이 망가졌는데 내가 슬쩍 200만 원에 사겠다고 매수 호가를 하나 올려놔요. 그럼 사람들은 그게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인 줄 알고 거기다가 판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하나 착시 예.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네요. 실수할 수도 있는 실수할 수도 있는 여지가 그렇죠. 충분히 있는 거죠.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UI라든지 아니면 그 거래소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일단 거래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5대 거래소라고 하죠. 이 거래소만 하더라도 5개 거래소가 모두 다 UI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익숙하게 거래를 하던 투자자라 하더라도 빗썸으로 넘어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벅거리고 그렇죠. 난처해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쉽게 거죠. 말하면 약간씩 매뉴얼이 다 다른 거죠, 뭐가. 매뉴얼도 다르고 언뜻 딱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다루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뭐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코인도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뭐 네. 실수든 뭐든 팔았잖아요. 예, 또 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로또로 맞은 건데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 이제 그 환급을 요청하라는 건가 코빗에서? 코빗에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 비트코인이 2개가 네. 팔렸다는 겁니다. 네. 이 네. 고소를 한 진행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 비트코인 2개 1,150만 원 가량 하던 비트코인을 550만 원, 650만 원에 네. 사간 이 사람은 나에게 돌려달라. 네. 왜냐면 이때 당시 2020년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그때 기준으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지만 지금으로 치면은 약 5분의 1 수준의 가격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뭐 속히 말해서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소송의 주체가 어딘가요? 소송의 주체가 해당 비트코인 2개
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사람. 개인인가요? 예, 개인입니다. 뭐 어쨌든 본인 실수더라도 그 팔았으면 거래가 유효한 거 아닌가요? 유효하죠. 유효한데 네. 이 사안에서 가장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사안은 거래소는 뭘 했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송의 주체가 누구냐. 네. 그럼 코인을 판 사람, 사간 사람, 네. 이 투자자, 거래소 이용자 둘 간의 뭐 개인적인 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거래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거래소가 뭐 했습니까? 굉장히 뭐 놀란 것처럼 긴급하게 거래 정지 어떤 뭐 공지 사안을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놀래서 매도를 했다. 그리고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거래소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했어요. 시장 조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거래소 차원에서 야 니네 지금 뭐 너희들 지금 중재나. 매매하고 있는 가격이 너무 뭐 특정 사람한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가격의 매매니까 이거는 뭐 무효야라는 식으로 롤백이라는 말이 또 그래서 있거든요. 롤백을 해서 해당 거래가 벌어지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조치를 마땅히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코빗은 사실 뭐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쏙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종종 빗썸 업비트 그 외 거래소에도 있나요? 빗썸과 업비트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특히나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차원에서 발표한 어떤 공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특근법 이슈 등등의 어떤 정부의 규제 방안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쉬운 거래소죠. 고팍스의 시빅 사태가 상당히 또 큰 우리 그 이런 사건의 유명한 사례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다 하는 사람들은 뭐 근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투자를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사례입니다. 네. 자, 오늘도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재미난 소식 전해주신 김영석 자문이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봄이 언제 오나 했더니 네. 벌써 고구철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고구철이요? 고구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생소하네요. 어떤 뜻이죠? 봄의 마지막 절기라는 뜻이라서 이제는 봄이 좀 지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요즘은 시기라고 합니다. 갈수록 이제 봄과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워낙 네. 짧아지고 겨울 다음에 바로 여름이 오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더워질 일만 남은 거죠 이제. 그러게 저도 어제부터는 또 반팔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초여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그렇습니다. 품레이더 자본시장 알찬 소식 또 다음 주에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